안녕하세요. 복수심에 활활 타올라 이젠 악과 깡만 남은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할 때 제일 피해야 할 놈 중에 하나가 내 가족, 네 가족 구분도 못하는 등신 같은 효자라고 했던가요? 저도 효심으로 따지면 어디 가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요. 이럴 거면 지 엄마랑 살지 대체 왜 저한테 장가를 왔는지 의심이 되는 모지리 같은 남편과 며느리를 글자 그대로 묶어놓고 주머니를 탈탈 털면 돈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 무식한 시어머니에게서 겨우 탈출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요. 어쩜 무슨 복이 이렇게도 많아서 평생을 살면서 한 명 만나기도 어려운 시댁 식구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쌍으로 만났는지 다시 생각해도 신기하기만 하네요. 이 인간들 만나기 전 제 인생은 평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저희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흑염소 농장을 했었어요. 아버지 만나서 도시에서 시집 온 어머니도 아름다운 시골 경치에 푹 빠져서 장화 신고 몸빼 바지 입고 사주팔자인 전혀 없을 것 같은 농사일을 시작하시게 됐죠. 장녀인 저 역시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장 일을 어깨너머로 배우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아니면 여기 농장 집이 좋다더라 입소문이 나서 동네 사람한테 소개를 받은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지인들까지 그렇게 소규모로 장사를 하는 정도였어요. 가격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 한 마리에서 나오는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으니까요. 할아버지도 부모님께서도 장사를 막 그렇게 크게 벌리실 생각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욕심이 크게 없는 성격이라 전원 생활을 즐긴다는 것에 의의를 두셨지 내가 흑염소 팔아 떼돈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던 분들이 아니셨으니까요.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널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지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이런 돌연변이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요. 조용조용한 저희 집 식구들과 달리 전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온 동네를 들쑤시고 다니는 말괄량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장사 수완이 좋았어요. 할머니가 어디 시장에서 사가지고 오는 핑크색 떡 상자 보자기가 있었는데 엄마를 따라 시장에 갔다가 왜 할머니들이 좌판에다가 나물이며 과일이며 깔아놓고 장사하시는 것을 보고 와 저거 재밌겠다 싶었나 봐요.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그 보자기에다가 집에서 굴러다니는 장난감이며 과자며 싹 다 싸가지고 놀이터에 나가서 물물 교환을 했대요. 전 어렸을 때라 기억도 잘 안 나거든요. 4살 땐가 5살 땐가 애들이 저녁 먹으러 돌아올 때가 됐는데도 왜 안 들어오나 하고 어른들이 나가서 보니까 놀이터에 우르르 모여가지고 쪼그려 앉아서 내 것도 바꿔주라 내 것도 바꿔주라 하고 장난감을 내밀고 있길래 쟤네가 대체 뭘 하고 있나 보니까 제가 가운데 앉아가지고 줄 서서 차례대로 보자고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거랑 바꿔줄게 이거는 남자들이 가지고 노는 거니까 이거 2개 주면 바꿔줄게 하고 장난감을 바꾸고 있답니다. 어른들이 대체 쟤는 누굴 닮아서 저렇게 장사 소환이 좋냐고 하하 웃고 저희 할아버지가 그 광경을 보면서 이야 우리 손녀딸 저거 나중에 크게 될 인물이라고 그러셨다네요. 할아버지가 선견지명이 진짜로 좋으셨던 거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일찌감치 장사의 맛을 알아버린 제가 남들 대학 졸업하고 다 회사 들어갈 때 본격적으로 다시 부모님 농장으로 내려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요즘 사람들 그렇게 박스가 한의원같이 생기면 안 먹으려 그래. 딱 봐도 약처럼 생겼잖아.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안 먹어봐도 쓰게 생겼는데 누가 먹으려고 하겠어? 포장부터 바꿔야 돼. 귀여운 캐릭터도 넣고. 일단 맛도 보라고. 양도 좀 다양하게 만들고. 서울이랑 지방에 있는 농장을 왔다 갔다 하며 비닐 포장부터 박스까지 제품 하나하나 제 손이 안 닿은 곳이 없었어요. 그때는 운전면허도 없을 때라서 매일 아침에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새벽 첫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었죠. 종이에다가 제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해서 제 명함도 하나 만들고 무거운 박스 들고 버스 타고 돌아다니면서 버스 기사님한테도 명함이랑 같이 나눠드리고 맛집이라고 소문난 식당에 가서 흑염소 즙이랑 명함이랑 제품 소개 책자 내밀면서 다니고요.
하루에 3만 보까지 가까이 걸어가면서 한의원 가서 엎드려서 종아리에 침 맞고 누워있는 게 일상이었는데도 젊어서 그런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나 둘 거래처를 제 손으로 직접 다 뚫고 막판엔 쇼핑몰에서까지 저희 제품을 판매하기도 했어요.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서 농장도 그때 키웠었고 생산 공장도 따로 지을 수 있었죠. 엄마, 아빠, 남동생, 친척들까지 제 덕에 일자리 걱정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명절에 가면 명절에 집 내려가면 대표님 하면서 다들 제 어깨 주물러주기 바쁘셨다니까요. 엄마, 나 이제 사업 그만할까 봐. 그냥 재미없는 건 아닌데 나 평생 사업 체질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요즘 사업이 내 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엄마 딸이 맞긴 맞나 봐. 사업이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 뭐 사업 확장을 한 해 만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 시기에 돌연 저는 가족들에게 은퇴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유도 간단 명료했죠. 사업이 제 길이 아닌 것 같다는 이유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재밌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많으니 의무감 때문에 꾸역꾸역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옛날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일을 하면 이것저것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것이 즐거워서 회사를 다니면서 이쪽 일을 해봐야겠다 싶어서요. 잘 키워놓은 사업은 그대로 부모님과 남동생이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됐죠. 평범한 농장을 잘 나가는 사업체로 성장시켜 놓은 사람인데 회사 들어가는 게 뭐 어려웠겠어요. 대표하던 사람이 평사원 하는 건데요. 경험 살려서 30대 중반에 그렇게 늦가기 신입사원이 됐습니다. 처음에 회사 들어가고 나선 많이 버벅거리기도 했어요. 여태까진 제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었다면 회사원이 되고 난 이후엔 제가 뭔가 성과를 내고 결정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됐으니까요. 그동안 제 밑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계기가 됐네요. 실수도 많고 배움도 많던 그 시기에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일찌감치 출근해서 그래도 힘든 회사 생활 버텨보겠다고 집에서 싸들고 온 흑염소즙 한 팩 까서 쪽쪽 빨고 있는데 누가 이거 흑염소즙 아니에요? 하고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이거 되게 귀한 거 아니에요? 엄청 진해 보이는데 어디서 사셨어요? 안 그래도 저도 이런 거 하나 사려고 했는데 괜찮은 거 구하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사려고 하면 하도 안 좋은 것들이 많아서요. 물건 파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이거 저희 집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 드셔보실래요? 드셔보시고 괜찮으시면 제가 주문해 드릴게요. 저희 집 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괜찮아요. 어디 카페에서 소개팅하면서 커피 나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쾌행한 얼굴에 직장인 둘이서 나란히 탕비실에 앉아서 흑염소즙 나눠 마시면서 이거 진짜 괜찮다, 주문 좀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친해지게 됐어요. 집이 흑염소 농장을 하냐고 자기도 나중에 시골에 내려가서 사는 게 소원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 시골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지 지금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도 언젠가 은퇴를 하게 된다면 다시 귀촌을 해서 시골에서 소박하게 부모님 농장 근처에 집 한 채 짓고 사는 게 소원이거든요. 은근히 얘기가 통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자기 가족들이며 친척들 준다고 흑염소즙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문해줬어요. 그래서 괜찮아 보인 건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귀한 거 덕분에 잘 구했다고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웃기긴 한데 흑염소즙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제가 그랬잖아요. 할아버지랑 부모님이랑 가깝게 지냈기도 했고 한땐 같이 부모님이랑 사업을 하기도 했으니까 남들보다는 더 애틋한 구석이 있어요. 어디 가서 저 같은 효녀 없다고 그런 소리도 듣고요. 남편이랑 연애를 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도 사실 이런 이유가 컸죠.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이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고 요즘 사람답지 않게 꼬박꼬박 안부 전화를 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님하고 참 애틋한 사이인가 보다. 그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 번듯하게 홀로 키워놓으신 어머님이었으니 본인이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을 거고 삐뚤어지지 않고 잘한 것만으로도 배울 점이 많다 생각했었죠.
저도 뭐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하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효자 만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의 얘긴 본인의 부모님한테 못하는 사람이 괜히 하는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한테 개차반인 것보다 효자인 게 100배는 더 낫다고요. 그런데 막상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살짝 어라? 사람들이 조심하라고 했던 게 사실 이런 건가? 하고 멈칫했던 순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땐 사실 심각하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건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그게 다 사람들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던 일종의 힌트 같은 것들이었죠. 그때가 사귀고 나서 처음 맞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뭐 제 생일을 잘 기억하지도 않고 생일이라고 뭐 특별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가족들이랑 주변 친구들이랑 만나서 미역국 먹고 맛있는 밥 한 끼 먹으면 그만이지 뭐 특별한 날인가 하고 생각했었죠. 아침부터 보온 도시락에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고 미역국 싸가지고 오고 퇴근하고 차에 타니까 남편이 꽃다발에 케이크까지 준비해서 건네는데 한 번도 특별하다 생각했던 적 없던 생일이 그날만큼은 특별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사람들이 이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구나. 활짝 웃으면서 초를 불고 이 순간이 영원하게 해달라고 빌었죠. 둘이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고 남편은 고심을 해서 골랐다면서 저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까 예쁜 목걸이가 들어있더라고요. 자개가 들어있는 독특한 디자인이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어쩜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드는 디자인으로 잘 골라왔냐고. 당신이 직접 해달라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회사에 갈 때도 데이트할 때도 내내 하고 다녀서 사람들이 선물 받은 목걸이가 어지간히 마음에 드나 보다 다 얘기를 해줄 정도였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별로 이상할 게 없다 싶으시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상견례장에 가서 어머님을 뵙는데 어머님 목에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의 목걸이가 걸려있는 거예요. 상견례장에도 제가 그 목걸이를 하고 갔거든요. 제가 하고 한눈에 바로 알아봤죠. 상견례장에선 뭐 특별한 거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얘기하고 저희가 알아본 날짜 얘기하고요.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물어봤죠. 그 목걸이 어머님도 있었던 거냐고요. 아, 그때 당신 생일 선물로 목걸이 살 때 엄마랑 같이 갔었거든. 엄마가 예쁘다고 하나 사달라고 그러시길래 사드렸지. 우리 엄마도 되게 잘 어울리시지 않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차라리 어머님은 다른 디자인을 사주지. 왜? 고부간에 같은 목걸이 하고 다니면 사이도 좋아 보이고 좋잖아. 둘 다 잘 어울리는데? 괜히 심술이 나는 건 아닌데 굳이 거기서 나랑 같은 디자인을 하겠다고 하실 필요가 있나. 다음엔 그냥 다른 디자인으로 골라드려라 얘기만 하고 말았습니다. 찝찝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어머님의 간섭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거든요. 주말에 드레스 피팅을 앞두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는 영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러는데 엄마랑 셋이서 같이 가는 거 어떠냐면서요. 저희 엄마랑 같이 가도 불편한데 시어머니랑 같이 드레스 피팅 가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다고요. 혹시 옆에 어머님도 같이 있냐 하니까 같이 있답니다. 잠깐 나가서 다시 전화를 걸어라 했죠. 나 어머님이랑은 같이 못 간다고 미리 말도 없이 이게 무슨 경우냐고 딱 잘라서 얘기하니까 엄마가 서운해할 거라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사촌 누나 결혼식 할 때도 엄마가 드레스 골라줬어. 친척 어른들도 드레스 다 잘 골랐다고 예쁘다고. 우리 엄마 안목 진짜 괜찮아. 남자가 보는 눈이랑 여자가 보는 눈이랑 다르다고 그때 당신도 얘기했었잖아. 당신 그때 생일 선물로 받은 목걸이도 마음에 든다고. 그것도 우리 엄마가 골랐었던 거야. 사람 세워놓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 아닌데 왜 그래? 그게 그거랑 다르지. 하여튼 난 절대 못 가. 이럴 거면 다른 날로 바꾸든지 해. 정말 띠용할 일이죠. 시어머니 옆에서 뻔히 듣고 있는데 제가 못 간다고 하면 또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절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남편이 어떻게 얘기를 전하긴 전한 모양입니다. 결국에 남편과 둘이서만 드레스 피팅을 가게 됐죠. 그게 내심 서운하셨던 모양인지 나중에 만나서 한 소리 하시긴 하더라고요. 자기가 드레스 골라줬던 사람들이 다 결혼을 잘했었다고. 제가 나중에 골라놓은 드레스 보고 네 체형이랑 별로 안 어울리는 드레스를 고른 것 같다고요.
내가 골라줬으면 더 예쁜 드레스를 골랐을 텐데 하고요. 어머님, 제가 입는 드레스인데 제 마음에만 들면 됐죠. 그때도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땐 그게 모종의 신호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저 내 남편이 남들보다 좀 눈치가 없는 타입이구나 했죠. 남편도 열심히 해명을 했고요. 어머님이 결혼하실 땐 형편이 어려우셔서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못 입어보셔가지고 그게 좀 한이 맺히신 것 같다.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최대한 예쁘고 화려한 드레스를 골라주고 싶으셔서 더 그러시는 것 같다. 자기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당신 입장에서 그게 시어머니가 맘대로 드레스 고르고 입히려고 했던 것 같아서 기분 나빴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하고요. 또 중간에서 말을 그렇게 예쁘게 옮기니까 또 시어머니 딴엔 좋은 의도로 나름 신경을 써주신 건데 내가 너무 시어머니라고 해서 나쁜 시선으로만 바라본 건가 하고 되려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이런 쓸데없는 것으로 굳이 시어머니랑 사서 기싸움을 하지 말자 하고 좋게 넘어갔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 결혼하면서 나름대로 되게 똑똑하고 야무진 결혼 생활을 했다 생각했어요. 불필요한 예단 예물 같은 것들도 전부 생략하고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도 나중에 시댁에서 더 했네, 친정에서 더 했네 말 나오고 빈정상할 일 없도록 남편도 저도 나이 먹을 대로 먹었으니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일 없이 각자 딱 반반씩 축의금도 우리는 부모님 두 분이고 어머님은 혼자 계신다고 사람 수대로 나누고 그런 거 없이 양가 딱 공평하게 반반씩 나누고 대신에 나한테 따로 들어온 축의금은 신혼여행 때 쓰거나 우리 필요한 혼수 살 때 보태 쓰자. 이것보다 더 공평한 결혼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결혼식 끝나고 나서 쓸데없는 소리 안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 썰듯이 칼같이 반반으로 한 결혼에도 꼬투리 잡으려면 잡히더라고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선물도 똑같이 친정 아버지 어머니 선물 두 분 다 해야 하니까 시어머니 선물은 돈 더 써서 비싼 선물 사가지고 들고 갔죠. 저희 신혼여행 유럽으로 다녀왔거든요.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작은 핸드백에 명품 화장품, 차 한잔 하실 때 같이 드시라고 과자까지 해서 바리바리 싸들고 갔어요. 오히려 친정이 들고 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었죠. 그런데 어머님 표정이 영 시큰둥하시더라고요. 친정 갔을 때 저희 아버지가 내가 살다 보니까 사위한테 술 선물 받은 날도 다 온다면서 신혼여행 다녀오느라고 고생 많았다고 너네 신혼이라 돈 들어가는 데도 많을 테니까 나중에 보태 쓰라면서 남편한테 따로 봉투까지 챙겨주셨는데 거기까진 바라지도 않았지만 잘 다녀왔냐고 고생 많았다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셨으면 하고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대뜸 친정에 뭐 했냐 물으시더라고요. 친정엔 그냥 간단하게 술이랑 이거 화장품 똑같은 거 하나 했다 그랬죠. 선물이 뭐 마음에 안 드시냐고 나름대로 신경 썼는데 어머님 취향 말씀해 주시면 다음에 선물 고를 때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맞춰서 사오겠다 웃으며 얘기를 했죠. 넌 친정에 돈도 많으면서 보면 은근히 돈을 아끼는 것 같더라. 부자 되겠어.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집 올 때 감사하다고 명품백도 해가지고 오고 그런다는데 꼭 이렇게 돈 아끼는 애들이 보면 친정에다가 따로 뭐 챙겨주고 그러더라. 이 조그만 걸 어디다 들고 다니라고. 가방 브랜드가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입니다. 포장지를 뜯지도 않으시고 제 앞으로 쓱 미시더니 이런 걸 어디다 들고 다니라는 거면서 시어머니 창피 줄 일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제가 어머님을 까내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어머님이 평소에 명품백을 들고 다니시는 분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평소에 들고 다니시는 브랜드를 보고 똑같은 브랜드로 사온 거거든요. 솔직히 그 얘기를 들으면 언제부터 명품백 들고 다니셨다고 하는 생각이 울컥 들더라고요. 며느리 봤다고 안 들던 명품백이 들고 싶으신 건가? 그 생각도 들고요. 친정에 돈 많은 거랑 며느리 돈으로 명품백 들고 다니는 거랑 무슨 상관인 건가? 저 결혼할 때 시댁에서 딱히 받은 돈 하나 없어요. 서로 안 주고 안 받기로 뻔히 약속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게 무슨 딴소리인가 싶고요. 남편도 자기 엄마가 그런 반응으로 나올 줄 몰랐었던 거지. 신경 써서 골라온 거 가지고 온 건데 왜 그러냐면서 명품백은 자기가 나중에 사드리겠다고 달래더라고요.
그러자 저희 시어머니 갑자기 거기서 입술을 꾹 다물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겁니다. 내가 뭐 못 바랄 거 바랬냐? 이 나이 먹고 아들 하나 있는 거 귀하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장가 보내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며느리한테 대접도 못 받고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들어온 애가 지금 이 모양인데 나중에 내가 나이 들고 병들면 자기 시어머니를 얼마나 무시하겠어. 안 봐도 뻔하지. 친정집 잘 산다고 해서 우리 아들 대접받고 사는 줄 알았는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 들고 온 걸 보니까 안 봐도 뻔하다. 안 봐도 뻔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슨 무시를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선물이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마음에 안 드신다고 그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솔직히 저도 좀 그렇네요. 나름대로 신경 써서 골라가지고 온 건데 선물 받고 기분이 나쁘시다는 둥 무시를 받는 것 같다는 둥 결혼하자마자 이런 소리 듣는 거 저도 기분 썩 좋지만은 않아요. 저도 기분이 확 상해서 가보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고개 숙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징징거리면서 우는 척을 하는 시어머니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색을 확 바꾸고 현관까지 따라 나와서 저 짜증내는 거 보라고 집에서 어떻게 배워 먹었길래 어른한테 버르장머리가 저 꼴이냐고 문 밖까지 따라 나오면서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옆에서 자기가 잘 얘기하겠다고 엄마도 진정하고 들어가서 쉬라고 끝까지 자기 엄마 편만 드는 남편이 더 열받았죠. 지금 장난해? 내가 잘못한 거야? 당신도 봤잖아. 나 솔직히 너무 기분 나빠. 선물 사가지고 이렇게 욕먹는 법이 어디 있어. 당신 우리 집에서 받았던 대접 생각하면 이거 완전 찬밥 신세 아니냐고. 어머님 원래 저러셔? 당신은 왜 거기서 어머님 편을 들어? 당신도 잘한 거 없어. 거기서 왜 어머니랑 똑같이 맞서서 싸우고 들길. 어른이 그렇게 뭐라고 하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끝나고 말걸. 거기서 똑같이 맞받아치고 있으니까 일이 이렇게 커지는 거 아니야. 한 번 보고 말 사이도 아닌데 어머님한테 말을 꼭 그런 식으로 해야겠어? 나도 오늘 솔직히 당신한테 좀 실망이다. 일단 좀 진정하고 내일 아침에 전화해서 어머니께 사과드려. 그게 맞는 것 같아. 선물도 사가, 욕도 먹어. 이젠 사과까지 하랍니다. 친정에선 사위가 온다고 상다리가 부러져라 음식 차려서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남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얻어먹다가만 왔는데 시댁에서는 욕 얻어먹느라고 배가 터질 지경이었죠. 그래도 남편 말대로 제가 어머니에게 따박따박 말대꾸를 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결혼 초부터 그것도 신혼여행을 갔다 온 직후부터 시어머니와 그렇게 피 터져라 싸워서 좋을 게 뭐가 있겠냐 싶어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다음날 아침 전화를 해서 시어머니에게 진짜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 죄송하다 먼저 사과를 드렸어요. 이건 뭐 사과를 받아주시는 건지 아닌 건지 저한테 돈 많다고 전부가 아니라고 좀 넉넉하게 써야 돈도 더 많이 들어오는 법이라고 너무 자린고비처럼 살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끝까지 그러시는구나 하고 한숨 푹 쉬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와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아니요. 2대1의 싸움이었죠. 남편과 시어머니가 한 편을 먹고 저 혼자 외롭게 홀로 싸우는 형국이었어요. 애초에 남편은 자기 마누라가 아니라 시어머니 말씀대로 나중에 본인 늙고 힘 없어지면 순종적으로 잘 모실 수 있는 며느리감을 고르기 위해 결혼을 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툭하면 시어머니와 함께 저를 갈고 댔습니다. 대체 그동안 이런 가부장적인 모습을 어떻게 숨겨왔을까 싶더라고요. 해준 것도 없으면서 욕심만 많고 매번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은근슬쩍 이게 다 제 잘못이다, 제 탓만 해대니 없던 정신병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어쩔 땐 이게 정말 내 잘못인가 의심스럽기까지 했다니까요. 하지만 인간이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가난, 사랑, 재책이라고 하잖아요. 전 여기에 또 한 가지를 더해 분수도 모르는 욕심은 절대 숨길 수 없다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숨겨둔 속내는 얼마 못 가 그 정체를 드러냈으니까요. 아빠,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어?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아니, 왜 어쩌다가? 뭐 큰 문제 있는 건 아니지?
뭐 공장 운영하다가 그런 일이야 흔한 거니까. 그래 뭐 은행보다 낫지. 나도 김서방이랑 얘기 좀 해볼게. 내 돈이긴 해도 결혼했는데 괜히 아빠랑 비밀 만드는 것 같아서 좀 그래. 알겠어요. 내일 바로 연락 드릴게요. 아빠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성금을 받기로 한 거래처 중에 한 군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돈 나가는 게 살짝 꼬였다면서요. 은행 가서 빌려도 되는데 혹시 1억 5천만 원 빌려줄 수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중간에 돈을 갚더라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야 하니까 아버지와 사업을 하면서 간단하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무이자로 2억 안에서 돈을 빌려드린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결혼을 하기 전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 돈이긴 하지만 남편에게 이런 방구 언급도 없이 저 혼자 결정을 한다는 것이 어쩐지 찝찝하게 느껴져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결혼을 한 이후로 각자 급여는 각자가 관리하고 있고 결혼을 하기 전에 모아둔 돈에 대해선 남편에게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결혼하면서 저에게 통장까지 다 내보였는데 저 혼자만 괜히 비밀을 만들고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찝찝하기도 해서 이참에 다 얘기를 해야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퇴근한 남편을 식탁에 앉혀놓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사업하고 있는 게 살짝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돈을 좀 빌려드려야 할 것 같아. 예전에 나도 아빠랑 같이 일을 했었다고 했잖아. 그때 모아둔 돈이 좀 있는데 그 돈에서 빌려드리려고 하거든. 전에도 이런 식으로 차용증 작성하고 빌려드렸던 적이 종종 있었고 그때마다 난 안 받겠다고 하는데도 이자까지 쳐서 기간보다 더 금방 갚아주셨고 물론 내가 젊었을 때 벌어둔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결혼한 사이고 당신한테 상의도 없이 빌려드리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얘기는 하고 빌려드려야겠다 아빠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거든.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거래처한테 성금 받기로 한 게 안 들어왔나 봐.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심각한 얼굴로 얼마나 되냐고 묻더니 1억 5천이라는 액수를 듣고 펄쩍 뛰더라고요. 너한테 그 큰 돈이 어디 있냐면서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젊었을 때 아빠랑 같이 사업하면서 모아뒀던 돈에서 그 정도 여유는 있다 얘기를 하니까 믿지 않는 눈치더라고요. 쓸 때는 써도 항상 아끼면서 생활하니까 그런 여유가 있을 거라 애초에 생각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이젠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더라고요. 그 큰 돈을 친정에 덥석 빌려주겠다는 것도 그런데 당신이 그런 큰 돈이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어? 당신 혹시 그 돈 대출이라도 받아서 빌려주려는 거 아니야? 그 돈 대출 받아서 빌려줬다가 장인어른이 못 갚기라도 하면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나까지 신용불량자 되는 거야. 누구 인생 망칠 일 있어? 절대 안 돼. 뭘 믿고 그 돈을 빌려드려? 방금까지 얘기했잖아. 내가 사업하면서 모아둔 돈이라고. 여유 있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대출은 무슨 대출이야? 내 돈 가지고 내가 빌려주겠다는데 안 된다니 무슨 소리야? 그 큰 돈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냐고. 절대 안 된다는 남편에게 솔직히 내키지 않았지만 뭐라도 보여줘야 믿을 눈치더라고요. 이대로 아빠한테 돈 빌려들었다가 무슨 닥달을 할지 모르겠다 싶어서 결국 사업하면서 모아둔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10억이 조금 넘는 돈이 찍혀있는 통장을 보고선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방금까지 대출이니 뭐니 하던 남편은 이제 적반하장으로 이 큰 돈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자기한테 여태 비밀로 할 수 있었냐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이건 당신이랑 결혼도 하기 전에 내가 아빠랑 일하면서 모아둔 돈이야. 내가 모아둔 돈에서 내가 친정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왜 짜증이야? 우리 아빠가 돈 떼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자까지 쳐서 갚는다고 하잖아.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면서 돈 내야 할 때 안 낸 적 있어?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던 남편의 손에서 통장을 확 낚아채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꼬리를 또 확 내리더라고요. 당신이 젊었을 때 일 열심히 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큰 돈 모아둔 줄은 몰랐다고. 장인어른 편하게 빌려주랍니다. 한술 더 떠서 자기가 여유가 있었으면 그 돈 자기가 장인어른 빌려주었을 텐데 여유가 없어서 못 빌려줘서 안타깝다나요?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죠.
요즘엔 서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빚이 얼마나 되는지 다 까고 결혼을 한다는데 남편 입장에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다 오픈하고 결혼했으니 제가 뭔가를 숨긴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다 싶어 순간 울컥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일부러 숨기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나중에 다 필요할 때 되면 쓰려고 모아둔 거였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무사히 아빠 돈 빌려드리고 아빠는 2달도 안 돼서 빌려간 돈을 모두 갚으셨어요. 딸이 잘 갖고놓은 회사 덕분에 가족들 잘 먹고 살고 이렇게 돈까지 빌려줘서 큰일 없이 무탈하게 잘 지나갔다면서 고맙다고 용돈으로 쓰라면서 돈도 조금 더 챙겨주셨고요. 남편한테도 아빠가 돈 잘 갚으셨다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조용히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제가 어머님이랑 찰떡같이 붙어있는 남편한테 그 통장을 보여준 게 화근이었습니다. 잠잠하다 했어요. 남편한테 그 통장 보여주면서 그랬거든요. 이건 부부의 일이니까 우리 둘만 알았으면 좋겠다고요. 우리 아빠한테 무슨 일 생겼을 때 내가 도와줬던 것처럼 집에 큰일 생기면 언제든지 도와줄 생각이 있으니까 그전까진 당신도 오늘 봤던 거 그냥 모른 척 있었으면 좋겠다. 신신당부를 했죠. 2달 동안 별일 없길래 남편이 입 다물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빠가 돈 갚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이 갑자기 저녁을 사주신다면서 남편과 저를 부르시기 전까지 말입니다. 평소에 저희 부부한테 얻어먹었으면 얻어먹었지 뭐 한번 사주신다는 소리를 안 하시는 어머님이 뜬금없이 저녁을 사준다시기에 무슨 일인가 의심스럽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입산 남편이 그새 가서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아유,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세 식구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으니까 얼마나 좋니? 매일같이 이렇게 단란하게 지내면 참 좋겠다. 그치? 그러게요. 간만에 모이니까 반갑고 좋네요. 저녁 실컷 잘 먹고 매일같이 단란하게 지내면 참 좋겠다.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길래 뭔가 쎄야 하다 싶었는데 오랜만에 봤으니 카페에 가서 커피라도 한잔 하자는 어머님이 가방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시더라고요. 전원주택 팜플렛이었습니다. 내 친구가 부동산을 하는데 시골에 이번에 좋은 전원주택이 나왔다고 하더라. 종호 얘기 들어보니까 너도 나중에 시골 내려가서 살고 싶다는 얘기 했었다면서? 잘 됐지 뭐냐. 너네 은퇴하고 내려가서 시골에 집 사려고 하면 그때는 이거 비싸서 못 사. 지금 사둬야지. 이게 지금 13억인데 너 10억 모아둔 거 있다면서. 너네 아파트 그거 팔고 너 10억 보태고 인테리어까지 하면 딱 맞겠더라. 내가 다리가 아프니까 1층 쓰고 너네가 2층 쓰면 딱이지. 애 낳고 하면 내가 애 봐주고 얼마나 좋아. 식구들이 한 집에 모여 살아야지. 그래, 딱이네. 엄마도 모실 수 있고 당신도 시골 내려가고 싶다고 했었잖아. 나 벌써 계약금도 다 내놨어. 뭐?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계약금을 내?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짓을 했다고? 당신 미쳤어? 그 돈을 제가 왜 보태요? 저 그 돈 보탤 생각도 없고 학가할 생각도 없어요. 당신 내가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이미 두 사람은 저 없는 사이에 짝짝꿍 다 해놓은 모양입니다. 남편은 아예 아파트 뺄 생각으로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계약금까지 걸어놓은 상태였고요. 어차피 아파트 팔고 당신이 돈 보태면 그 돈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지 않냐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그냥 여기서 혀라도 깨물까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왜 저 미친 사람들을 진작에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고요. 예, 가족 사이에 비밀이 어딨다고. 넌 네 친정 도와줄 땐 그 돈이 나오고 같이 살자면 그 돈이 없어지니? 집에 일 생기면 도와줄 생각 있다면서. 아유 참말 말고 이번에 집 사는데 그 돈 보태라. 밥 잘 먹어놓고 이게 뭔 헛소린가 싶더라고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자기들끼리 신나서 떠들어대는데 이게 지금 제정신들인가 싶었죠. 어머님을 모실 생각도 애초에 집을 합쳐서 같이 살 생각도 없고 귀촌을 하겠다는 것도 회사를 다니다가 은퇴 후에나 천천히 계획해 보겠다는 얘기였지. 이렇게 얼렁뚱땅 시어머니랑 한 지붕 아래 살겠다는 얘기가 아닌데요.
저한테 무슨 10억을 맡겨놨다는 듯이 그 돈 보태라고 하고 손 내미는 이 거지 같은 인간들이 머릿속에는 뇌 대신에 무슨 똥이라도 들어있는 건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돈 죽어도 못 드려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신 진짜 미쳤어? 저 어머님이랑 평생 같이 살 생각도 없고 집 사는데 1원 한 푼 보탤 생각 없으니까 뭐해? 이거 안 나? 나 그 집 사는데 돈 못 보탠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냐. 이 미친 사람들 피해서 얼른 자리를 떠야겠다. 얼른 가방을 챙겨서 일어나려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막무가내로 저를 끌고 가서 뒷자리에 절 구겨 넣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발버둥을 치는데 노인네가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오는지 제 뺨을 냅다 올려붙이고 제 팔을 뒤로 꺾어 붙들더라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팔이 부러질 것 같아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차를 타고 달려간 곳은 다름 아닌 시댁이었습니다. 제가 소리라도 지를까 싶었는지 입을 틀어막고 시댁으로 들어가더니 핸드폰이며 가방이며 죄다 뺏어버리고 냅다 저를 안방에 밀어놓고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더라고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당신들 미친 거 아니냐고 당장 이 문 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두드리는데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근 건지 아무리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고얀 것, 네 시어머니가 이렇게 낡은 집에 살고 있는데 불쌍하다는 생각도 안 들어? 이년이 개념이 없나? 이혼하고 싶어? 그 안에서 반성 좀 해. 너 잔금 다 치르고 이사 가겠다는 소리 나올 때까지 물 한 모금도 안 주고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안 보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어? 진짜 미친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돈 안 내놓는다고 설마 시댁에 감금까지 할 거라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에서 화도 내보고 문을 발로 차기도 해보고 빌기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꼼짝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이젠 살려달라는 소리를 해도 목에서 쉰 소리만 나올 뿐 더 이상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딱 죽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밖에서 저거 어디 안 나가게 잘 지켜보라는 얘기가 들리고 남편이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만 없어도 어머님 1명 정도는 따돌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참을 기다렸다가 차가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 방 안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여기만 나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손이 다 까지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미친 듯이 문고리를 내리쳤어요. 야, 너 지금 뭐해? 미쳤어. 전화. 내 전화 어딨어? 낡은 집이라 그런지 의자로 몇 번 문고리를 내려치니까 문고리가 흔들흔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서 진짜 미친 듯이 의자로 퍽퍽 고리를 내려치고 대구르로 문고리가 바닥으로 힘없이 구르자마자 문이 열리고 깜짝 놀란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저를 밀어 넣으려는 시어머니를 향해 의자를 번쩍 들어보이자 몸을 웅크리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 뒤로 의자를 확 집어던지고 신발을 아무거나 주워 신고 미친 듯이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달리면서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다리가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무작정 뛰었어요. 편의점이 보이자마자 들어가서 놀란 알바생한테 경찰 좀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죠. 편의점이야 워낙 사고들이 많으니까 버튼만 눌러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퍼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놀란 알바생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5분도 안 돼서 출동을 나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몽땅 진술했죠. 카페에서 끌려갔던 것부터 CCTV에 다 남아있을 거니까 지금 바로 가서 확인을 해달라고요. 그 집에 가면 제 핸드폰이며 뭐며 다 남아있을 거라고 얼른 가서 확인해달라고. 진짜 웃긴 게 제가 바로 가서 경찰에 신고할 것을 알았나 봐요.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멍청한 두 인간이 제 핸드폰을 없애면 뭐 해결이라도 될 줄 알았던 건지 그거 버릴 생각으로 어디 근처 저수지에 가 있다가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제 연락을 받은 부모님도 시골에서 다급하게 올라오셨고 10억에 눈이 먼 두 모자도 붙들려서 경찰서로 질질 끌려오게 됐습니다.
사부인,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다 해명을 할게요. 얘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라서 나는 애 건강 생각해가지고 시골에 집 얻어서 요양 차원에서 이사를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유, 절대 나쁜 의도로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얘 꼴을 보세요. 정상인 애가 이렇게 나사 빠진 애처럼 밤에 저렇게 뛰어다니고 하겠냐고요. 애가 완전히 정신이 나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힘들어해서 어디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가면 좀 나아질까 하고. 아주머니, 여기 경찰서예요. 지금 끝까지 거짓말 하실 겁니까? 납치, 감금, 폭행. 여기 CCTV에 증거 다 남아있어요. 카페에서부터 차로 입 막고 끌고 가신 거,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끌고 올라가신 거,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소리 들었다고 지금 주민 진술까지 다 남아있는데 이렇게 끝까지 거짓말 하실 거예요? 10억 갈취하시라고 감금하신 거 맞으시죠? 내가 아들 죽어라 열심히 키워가지고 그 구질구질한 집구석에서 나와서 좋은 짓 좀 살아보겠다는데 니들이 뭔데 니들이 뭔데 나를 무시하냐고. 야, 너네 집 돈 많잖아. 사부인 내 집 10억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부자문 좀 나눠 씁시다. 네?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저렇게 돈독에 올라가지고 자기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바락바락 대들어서 내가 어른이라 교육 좀 시켰습니다. 이게 경찰에 잡혀가야 될 이유입니까? 예? 시어머니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돈 때문에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가 있더군요. 대체 그 돈이 뭐라고 두 사람이 저렇게 돌아버린 건지. 저희 부모님은 고작 그 10억 때문에 딸이 이렇게 험한 꼴을 당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안 믿긴다는 듯이 엉엉 울면서 경찰서에서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냐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를 보니까 제가 만약 거기서 의자로 문을 부수고 탈출하지 못했더라면 대체 얼마나 더 험한 꼴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두 사람은 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됐습니다. 죄질이 불량해서 징역은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담요를 덮어주신 아버진 절대 눈도 마주치지 말라고, 얼른 집에 돌아가서 푹 쉬자고, 당분간 회사도 나가지 말고 병원이라도 다니자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런 사람들에게 제 소중한 마음과 시간을 뺏겼다는 사실이 그제서야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던지요. 결혼 준비를 했던 시간, 결혼 생활을 했던 시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을까 전전긍긍했던 시간을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울컥 화가 솟았어요. 이대로는 저도 순순히 못 돌아가겠다 싶었죠. 저 사람들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꼴을 하고 무슨 얼굴을 보겠다는 거냐고 부모님께선 뜯어 말렸지만 구치소 구석에서 다 포기했다는 듯이 앉아있는 두 사람에게 제가 걸어갔죠. 남편은 절 보면서 이제 속이 시원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속 시원하다고. 너 딱 어울리는 자리에 있으니까 너무 잘 어울린다고. 평생 그 안에서 썩어가지고 나오지도 말라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미쳤냐고 내 아들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창살을 붙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떻게 했냐고요? 제가 그런 시어머니 얼굴에다가 침을 탁 하고 뱉었습니다. 그리고 뒷주머니에서 지갑 꺼내가지고요. 창살 안에 있는 시어머니 손 끄집어내서 100원짜리 동전 하나 꺼내 손바닥에 꼭 쥐어줬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실시간으로 일그러지는데 진짜 그 장면을 여러분들도 보셨어야 하는데요. 어찌나 통쾌한지요. 어머님 돈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들어가면 돈 쓸 일도 많을 텐데 이거 100억이다 생각하시고요. 당신들 같이 거지 같은 인간들한테 적선하는 돈으론 이것도 큰 돈이다 싶은데 그것도 마지막으로 얼굴 보면서 아깝다 생각 안 할 테니까 사양 말고 받아두세요. 네? 그러니까 분수에 맞게 살라고요. 제발 분수에도 안 맞게 남의 것 좀 욕심내면서 살지 마시고요. 이 거지들아. 제가 웃으면서 뒤를 돌아가니까 시어머니는 동전을 집어 던지면서 욕을 하고 발을 구르면서 난리를 쳤고 경찰들은 좀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어머니를 뜯어 말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경찰서를 빠져나왔어요. 진짜로 속 시원한 복수는 아마 지금부터 시작일 것 같네요.
그동안 모아둔 돈 제가 이제 어디다 쓰겠습니까? 원래 다른 데는 아껴도 변호사 쓰는 돈은 아끼지 말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름난 로펌 변호사 선임해서 이 사람들한테 있는 죄 없는 죄 다 끌어다 붙여가지고 돈이 얼마가 들던 간에 최대한 오랫동안 깜빵 안에서 곰탕처럼 푹 고아져서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 사이에 대출까지 받아서 넣어놓은 계약금은 휴지 조각이 될 거고 직장은 날아갈 거고 깜빵 갔다 나오면 신용불량자 신세가 될 거고 출소를 해서 나오고 나서도 사회에 복귀를 못할 정도로 이제 그 인생들 천천히 한번 망쳐볼 생각입니다. 제 인생을 힘들게 한 대가 배로 아니 곱절로 돌려줄 생각입니다. 잠깐 갇혀 있었던 몇 시간을 잊지 못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에겐 인생에서 잊지 못하는 몇 년 아니 몇십 년의 갇혀있는 시간을 돌려주려고요. 욕심이 작으면 작을수록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죠.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면 인생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싶진 않았지만 또 한 번 배우게 됐습니다. 결혼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실패한 결혼 생활에서도 결과적으로 인생에서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들을 뼛속 깊이 알게 되었으니까 그거라도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위안 삼고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이 사람들 빵에서 푹 썩게 되었다는 소식을 변호사님이 가지고 오면 다시 한번 사연 밑에 댓글이라도 짤막하게 달아서 찾아올게요. 하루라도 빨리 기쁜 소식 들고 찾아올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몸과 마음도 하루빨리 다시 가벼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혼의 상처보다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것이 괴롭지만 이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훌훌 털어버리고 괜찮아지는 날이 올 수 있게 되겠죠. 부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날이 저에게도 빨리 찾아오기를 다시 소박하게 시골에서 예전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이만 제 얘기를 끝마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있으면 반백살 50을 앞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전 최근에 그 사실을 아주 절실하게 느낀 사건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에겐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전 40이 다 된 나이였고 남편은 40 중반이었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정육점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사람이 서글서글하고 손이 큰 게 제 스타일이다 싶었는데 마침 노총각이길래 제가 먼저 꼬셔서 결혼까지 골인했네요. 지금 생각하면 저에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나 싶지만 당시엔 정말 남편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덩치도 좋고 서글서글해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자상하고 손도 아주 크다는 겁니다. 제가 원래 속이 좁은 사람을 딱 싫어하거든요. 저희 친정 식구들이 많이 속이 좁아요. 전 어릴 때부터 가난했습니다.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말이 맞을 정도였어요.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시다 망해버리는 바람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고요. 저희 부모님은 저와 형제들을 시골 할머니 댁에 맡기고 서울로 돈을 벌러 올라가 버리셨죠. 저와 형제들은 학교도 간신히 다니며 자급자족해야 했습니다. 남들 얘기 들어보면 가족이 힘들수록 원래 똘똘 뭉쳐 서로 챙기고 도와주는 가족들도 있다는데 우리 집은 좀 달랐어요. 힘들수록 서로를 탓하는 건 물론이고 각자 이익만 챙기려고 했거든요. 저와 바로 위에 있는 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했습니다. 전 상고를 나와서 자격증이 꽤 있어서 언니가 다니던 공장에 격리로 취직을 했고요. 그때가 언니와 제가 사이가 가장 안 좋았던 시기예요. 전 사무실에서 근무했고 언니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서로 일하는 건물도 다르고 하늘 니늘도 달랐는데 어머니는 그게 항상 불만이었어요. 공장을 본인이 더 오래 다녔다고 일도 본인이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제가 월급이 왜 더 많이 받는 건지 모르겠다고 투덜거렸습니다. 말이 격리지 하루 종일 커피나 타고 심부름만 하는 일인데 왜 나보다 월급을 더 많이 준대? 네가 사장한테 말 좀 해서 나도 좀 사무실에서 써달라고 말 좀 해봐. 나도 커피 잘 타고 심부름도 잘해. 내가 노는 것 같아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언니 컴퓨터 아예 쓸 줄도 모르잖아. 근데 어떻게 사무실에서 일을 해?
언니를 기분 상하게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제가 부탁한다고 사장이 들어줄 것도 아닌데 괜히 기대하게 하는 것보단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언니는 제 얘기에 지랄 발광을 하며 제 머리끄덩이를 잡았어요. 그깟 컴퓨터 좀 쓸 줄 안다고 잘난 척은? 망할 놈의 공장 빨리 때려치우고 돈 많이 주는 대로 가야지. 더러워서 참나. 그냥 둘이 방안을 뒹굴고 싸우다 할머니에게 아주 혼쭐이 났어요. 안 그래도 귀찮은 저희가 큰 소리까지 내니 할머니는 욕을 퍼부으셨습니다. 한 번만 더 싸우면 셋 다 쫓겨낸다고요. 그때까지도 부모님이 서울에서 자리를 못 잡고 계실 때라 저희는 할머니 앞에서 찍소리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안 그러면 저희 삼남매 어디 갈 데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전 정말 할머니에게 쫓겨나기라도 할까봐 얌전히 지냈어요. 그런데 언니는 달랐습니다. 뒤늦게 사춘기라도 왔는지 툭 하면 제게 화풀이를 했죠. 언니는 공장에 다니는 걸 창피해 했거든요. 하지만 그 시골 동네에 고졸인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쥐뿔도 없이 무턱대고 부모님이 계신 서울에 올라갈 수도 없고요. 언니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 핑계로 자꾸만 절 힘들게 하니 저도 참아주기 힘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절 괴롭혔거든요. 월급이 제가 많다는 이유로 저랑 있을 땐 일절 돈을 안 쓰려고 했어요. 세상에 자기 자매들은 어떻게들 하시나요? 저도 아래 남동생이 있지만 전 남동생이랑 있으면 제가 다 사줘요. 잘났든 못났든 엄연히 제가 윗사람인데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언니는 달랐습니다. 10원이라도 더 버는 사람이 더 내야 한답니다. 한 번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버스를 타면서 버스비를 안 내고 타버린 거예요. 제가 제 것만 냈더니 기사 아저씨가 앞에 아가씨가 안 내고 탔다고 하더라고요. 전 언니를 불렀죠. 왜 버스비 안 내냐고요. 그랬더니 언니가 하는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우 쪼잔해.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냥 좀 같이 내주면 되지. 다음에 내가 내줄 테니까 네가 좀 내. 언니는 저렇게 말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매일 다음에 버스비를 내준다고 하고선 한 번도 내준 적이 없었거든요. 버스 타기 전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버스에 올라타서는 모른 척 내달라고 하니 당황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언니니까 당연히 내줄 수 있지 싶어서 몇 번 별 생각 없이 내줬는데 이게 반복되니까 언제부턴가 빈정이 팍 상하더라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공장 근처 백반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자꾸 제게 밥값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밥값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한두 번 내주다가 짜증나서 한 번은 된통 화를 냈습니다. 아무리 제가 월급이 많다고 해도 그래봐야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교통비, 밥값 내면 남는 것도 없잖아요. 언니, 자꾸만 이런 식이면 나 언니랑 밥 안 먹어. 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거지도 아니고 왜 매일 동생한테 얻어먹고 난리야. 뭐, 거지? 너 그게 언니한테 할 소리야? 이게 진짜 네가 요즘 언니한테 덜 맞았지? 그날 또 저와 언니는 식당에서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웠어요. 그 시간대 식당엔 대부분 공장 사람들이다 보니 저희 자매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 이후로 공장에서 보는 사람마다 한 소리씩 했어요. 언니랑 한 집에 사는 한 식구면서 누가 사면 어떠냐고 저더러 쪼잔하다고들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언니한테 대들면 못 쓴다고 하기도 하고요. 전 기가 찼죠. 그건 우리 집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집은 다들 각자 먹고 사느라 바빴다고요. 고등학생인 막내까지 자급자족이었습니다. 그런 동생이 안쓰러워서 전 동생을 살뜰히 챙겼어요. 저 아니면 동생을 챙길 사람이 없었거든요. 할머니 집에 얹혀 살긴 했지만 할머니가 저희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할머니 마음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할머니한테 돈 빌려가서 다 날려버리고 저희까지 맡겼으니 좋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그랬는지 저희를 무진장 구박하셨습니다. 저희 삼남매가 들어오고 나서 아무래도 할머니 살림이 어려우셨겠지만 치사하게 매일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한참 성장기였으니 돌아서면 배가 고플 때였는데 할머니가 하도 눈치를 주시니까 전 배가 찰 때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쌀독에서 쌀을 꺼낼 때마다 쌀이 쑥쑥 준다고 하시지를 않나. 간식만 조금 먹어도 간식을 그렇게 먹고 하루에 꼭 3끼를 먹어야 하냐고 하셨죠. 저와 언니가 공장에 다니면서 야근이라도 하고 오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저녁까지 먹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다 보니 소심하고 얌전한 남동생은 배고파도 배고프다는 말을 못했나 봐요. 어느 날 보니까 애가 키만 쑥 크고 빼빼 말라 있더라고요. 전 그런 동생이 안쓰러워서 할머니에게 월급을 좀 속이고 돈을 빼돌렸습니다. 그 돈으로 할머니 눈을 피해 동생을 챙겼죠. 책도 사주고 먹을 것도 먹이고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전 자연스레 억척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돈 귀한 줄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저희 살림은 서울에 올라오고 난 뒤 조금 나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삼남매는 부모님이 계신 서울로 올라왔어요. 저희가 서울에 올라왔을 당시만 해도 부모님은 반지하방에 살고 계셨거든요. 방이라고는 2개뿐이라 당시 고3이었던 막내가 부모님과 함께 방을 썼습니다. 그래도 남동생이 곧잘 공부를 잘했어요. 할머니 댁에 있을 때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서울의 명문대도 들어갈 정도로 공부를 잘한다고 했거든요. 모의고사 같은 걸 봐도 지역 내에서 1등도 한 적이 있고요. 전 동생이 기특해서 동생이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밀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나 언니는 공부 머리가 없어서 대학은 꿈도 못 꿨지만 우리 막둥이만큼은 어떻게든 대학을 보내주고 싶었거든요. 목표가 생기고 나니 돈을 버는 게 좀 덜 힘들더라고요. 부모님은 저희가 올라오기 전까지 식당에서 식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전 평일엔 부모님 일을 돕고 쉬는 날이면 아는 분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자르고 배달하는 일을 도왔어요. 언니는 부모님 일을 돕기도 싫고 저와 함께 정육점에 가기도 싫다면서 결국 그렇게 싫다던 공장에 다시 들어갔죠. 반면 전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몸을 움직이며 하는 일이 적성에 맞았거든요. 그러다 동생이 대박을 터뜨렸어요. 매일 컴퓨터에 앉아 뭘 하나 했는데 보안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개발자로 큰 회사들 여기저기서 스카웃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서 함께 공부한 친구들과 회사를 차렸죠. 저야 동생이 뭘 하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사업까지 할 정도로 성공했으니 됐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동생이 제게 선물을 줬어요. 그것도 아주 큰 선물을요. 제 이름으로 된 정육점을 차려줬습니다. 제가 몇 번 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긴 했는데 정말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은 몰랐어요. 동생은 어릴 때부터 제게 진 빚이 많다면서 제가 아니었으면 대학도 졸업하기 힘들었을 거라며 당연한 거라고 했죠. 전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네요. 전 부모님과 함께 열심히 정육점을 운영했습니다. 주변에선 아가씨가 험한 일을 한다고도 했지만 전 만족해요. 여기서 제 남편도 만났으니까요. 제가 이렇게나 좋아하는 남편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어요. 저희 시댁이요. 남편이 늦게까지 장가를 안 간 이유가 있더라고요. 부모님과 시동생이 하나 있는데 다들 남편 등에 빨대를 꽂고 있더라고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갔는데 남편이 저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결혼 못한 건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잠깐 만나던 여자들도 대충 얘기만 듣고도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더라. 난 괜찮으니까 당신도 지금이라도 안 되겠으면 떠나도 돼. 나야 내 부모니까 어쩔 수 없이 참고 산다지만 당신처럼 귀한 사람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남편은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금까지 남편이 시부모님과 시동생 부부 거기다가 조카까지 해서 6식구를 혼자 책임지다시피 했더라고요. 사실 연애할 땐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남편 직업이 회계사예요. 남편은 딱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입니다.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서 혼자 피나게 공부해서 성공한 거죠. 남편이 회계사가 되자마자 시부모님은 2분 다 일을 그만두셨대요. 모아둔 돈도 없으신데 아들만 믿고 말이죠. 전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회계사가 됐을 때면 2분 다 나이가 많지 않으셨을 텐데 굳이 일까지 그만둔 필요가 있었냐고 했지만 남편 말이 2분 다 건강 핑계를 대셨대요. 시아버지는 허리 디스크가 있고 시어머니는 당뇨가 있으셨거든요.
물론 각자 가정마다 사정이 있는 거겠지만 저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당장 답답한 건 평생 희생만 하고 산 남편이었죠. 하지만 전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찾은 제 남편인데 포기를 하겠어요. 전 남편이 만나던 다른 여자들처럼 도망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승부를 해보기로 했어요.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야지 도망가는 건 제 성격과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시댁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연세 드신 시부모님은 그렇다 치고 젊은 시동생과 동서까지 거의 집에서 놀다시피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까지 있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 시동생과 동서는 제가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왔을 때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잘하면 평생 물고 늘어진 호구가 사라질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시동생과 동선 절 보자마자 제 앞에서 얼마나 건방지게 구는지 그 속이 뻔히 보이더라고요. 저와 남편의 결혼을 막으려고요. 시동생과 동선 무슨 면접관이라도 된 것처럼 제 호구 조사를 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냐, 어느 학교를 나왔냐, 직장은 어디를 다니느냐 쉴 새 없이 질문을 해댔습니다. 전 있는 그대로 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이때다 싶었는지 아주 저를 물어뜯겠다고 달려들더라고요. 대학을 안 나오고 공장에서 일했다고요? 와, 대박. 우리 형이 아무리 노총각이라도 명색이 서울대 나온 남잔데 수준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요즘 시대에 대학 안 나왔다는 것도 신기한데 바로 공장에서 일했다는 거 더 쇼킹하네요. 우리 엄마 시대 때 얘기도 아니고. 저한테 모진 소리를 하면 제가 떨어져 나갈 줄 알았는지 아주 신이 나서 사람을 면전에 두고 싫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화가 나서 시동생에게 그만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전 괜찮았어요. 이쯤이야 제게 별일 아니거든요. 제가 장사만 10년을 넘게 했습니다. 장사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상대하는데 제가 이 정도로 나가 떨어져 줄 리가 있겠어요. 동서, 서울에서만 살아봤지? 거기다가 나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 그럼 거의 동서 어머니랑 내가 살아온 세대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동서도 나를 그냥 형님 아니고 엄마 같은 형님으로 잘 모셔. 괜히 나보다 시집 좀 일찍 왔다고 텃세 부리지 말고. 어머머머, 형님은 제가 무슨 텃세를 부렸다고 그래요.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네. 동서는 저보다 10살이나 어렸어요. 결혼을 일찍 해서 제가 결혼하던 당시에 이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죠. 알고 보니 동서와 시동생은 대학 때 만나 사고를 쳐서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랬으니 제대로 돈도 벌기 전에 살림부터 차린 거죠. 덕분에 남편이 시동생네까지 책임지다시피 한 겁니다. 남편은 힘들게 번 돈으로 가족들이 모두 다 함께 살 수 있는 2층짜리 작은 주택을 샀어요. 동네가 좀 외지긴 하지만 그래도 온 식구가 같이 살 수 있으니 시부모님께서 좋아하신다고 남편은 출퇴근 왕복 3시간이 걸려가며 그 집에서 살았더라고요. 남편은 거의 회사에서 살다시피 하다 보니 독립해 나와 살려고도 노력해봤지만 온 가족이 다 못 나가게 막는 바람에 독립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봐도 비디오죠. 남편이 출퇴근하느라 힘들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다 큰아들 독립 못 시키는 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집안의 유일한 호구를 멀리 보낼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전 결혼 준비를 할 때 바로 알았어요. 저희 살 신혼집을 구하는데 무조건 시댁 가까이에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부모님이 운영하는 정육점도 시댁에서 멀지 않아요. 그래도 전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같은 아파트 단지 신혼집으로 구할 생각이었거든요. 꼭 친정 근처서라가 아니라 제가 살아보니 신축의 가격도 비싸지 않고 저희 부부 예산에 그런 집 구하기 쉽지 않아 딱 좋았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노발대발이었습니다. 준석이 우리 집 장남이야. 누가 장남을 처가 근처로 보낸다니? 난 절대 허락 못하니까 무조건 우리 집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우리 집 근처에 구해. 어머니, 처가 근처라 꼭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쪽의 위치도 좋고 예산에도 맞아서 여러 면에서 고려해보고 결정한 겁니다. 남편은 얼마나 답답한지 한숨까지 쉬더라고요. 전 속이 상해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가만히 있으면 반응 갈 걸 시동생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형은 이왕 늦은 거 굳이 뭐하러 장가를 간다고 그래? 어차피 그 나이에 애도 안 생길 텐데
그냥 연애들이나 하지. 그 비싼 아파트를 뭐하러 사? 돈 아깝게. 정말 골이 아프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사회생활은 안 했어도 명색이 대학까지 나와 배웠다는 사람이 저런 멍청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가 벌어서 집을 산다는데 마치 시동생 통장에 있던 돈이 나가는 것처럼 아까워하더라고요. 전 어이가 없어서 시동생을 쏘아봤습니다. 그런데도 시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새 집 사냐고 투덜거리더라고요. 정말 가족이 되기도 전에 벌써 미운정이 드는 것만 같았죠. 거기다가 더 기가 막혔던 건 시부모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럴 돈 있으면 나 여행이나 좀 보내달라니까. 내가 친구들하고 스페인 순례길 보내달라고 했을 땐 힘들다고 하더니만. 아버지, 허리 디스크 수술 받은 지 얼마 됐다고 순례길이에요. 당장은 안 되고 병원에서 오래 걸어도 된다고 하시면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이런 가관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시아버지는 순례길 타령을 하시더라고요. 허리에 복대를 칭칭 감으시고요. 전 애써 말을 아꼈습니다. 제 성질대로 했다간 괜히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까지 틀어질 것 같아서요. 아들이 장가를 간다는데 누구 하나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고 다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라고요. 남편은 듣다 참기 힘들었는지 그만 좀 하시라고 자기도 이제 40대 중반이라면서 알아서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정 끓어오르는 분노를 애써 참고 인사라도 드리고 돌아가려고 주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동서가 둘이 궁시렁거리고 있더라고요. 저 여자 분명히 아주버님 직업 보고 달려든 거라니까요. 그게 아니면 저 나이에 굳이 결혼을 왜 해요? 내 아들이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된다니까. 지가 뭐가 못나서 정육점에서 고기나 자르는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을 하냐고. 도대체 뭐를 보고.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엄청 놀랐다니까요. 지금까지 장가 안 가고 계시길래 눈 엄청 높으신가 했더니만 40 된 아줌마가 뭐래요? 내가 나이는 좀 많아도 어디 가서 아줌마 소리를 아직 안 듣는데 예비 동서가 말을 좀 함부로 하네. 저도 웬만하면 그냥 모른 척 돌아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화가 나서 그냥 못 가겠더라고요. 제가 주방 안까지 들어가고 나서야 화들짝 놀란 동선 애써 남편이 연애도 오래 안 했는데 너무 빠르게 결혼을 결정한 것 같아 걱정돼서 한 소리라고 둘러대더라고요. 걱정 마요. 동서 말대로 우리가 나이가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께 예쁜 손주 하루라도 더 빨리 낳아드리려면 서둘러야죠. 어머, 그 나이에 자식까지 보시려고요? 저희 아주버님 나이가 40 중반이에요. 너무 욕심 많으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원래 욕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랑 돈 관리도 내가 하기로 했어요. 신랑도 제가 하는 게 더 잘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일종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이제 던 제 남편 등에 빨대 꽂지 말라는 경고를 포함해서요. 제 말에 시어머니와 동서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사실 이건 저와 남편이 진작 상의한 내용이에요. 남편이 결혼까지 망설일 정도로 가족들을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데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니까요. 남편은 회계사예요. 아무리 아내라도 남한테 경제권을 넘길 정도로 허술한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과 거리를 두려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말처럼 제가 다 관리를 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시댁 식구들이 툭 하면 은행처럼 돈을 요구하는 일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결정한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평생 남편에게 의지만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라 전혀 달라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결혼하고 제가 있으니 뒤로 쉬쉬하면서 남편을 조정하려고 들었어요. 저도 남편에게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일일이 상관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가족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있는데 제가 왈가왈부하면 싫어하는 게 당연하죠. 다만 정도가 지나칠 땐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시동생과 동선 둘 다 프리랜서입니다. 마을이 좋아 프리랜서지 사실 둘 다 노는 날이 더 많았어요. 시동생과 동선 음대를 나왔거든요. 시동생은 작곡을 한다면서 매일 작업실이라고 만들어 놓은 방에 틀어박혀 있고 동서는 바이올린을 전공했다는데 가끔 레슨이 있다고 나가는 거 말곤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죠.
많이 벌든 못 벌든 시동생과 동서 사정이지만 문제는 그런 상황이 저희에게도 피해라는 겁니다. 둘 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내내 시댁에서 함께 사는데도 생활비 한 푼을 안 낸다네요. 전 이해가 안 돼서 남편에게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까지 세 식구가 얹혀 살면서 어떻게 생활비도 안 내고 사냐고요. 시부모님 두 분 다 벌이가 없으신데 그럼 생활을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말이 기가 막혔어요. 남편은 부모님의 전반적인 생활비를 다 책임지고 있어요. 달에 현금으로 생활비도 조금씩 드리는 것도 모자라 부모님 두 분은 아예 남편 카드를 쓰신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죠. 동서와 시동생이 돈 벌 생각을 왜 안 했는지 말이죠. 동서와 시동생은 철없던 시절에 결혼을 해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시부모님 신세를 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먹는 것부터 입는 거 쓰는 거 몽땅 다 시부모님에게 얹혀서 생활한 겁니다. 결론은 남편 돈으로 5식구가 먹고 산 거였어요. 더 화가 나는 건 가족들의 씀씀이었습니다. 남편은 돈 아깝다고 10년이 넘은 차로 왕복 3시간씩 운전해가며 출퇴근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번 돈으로 시아버지는 골프를 치시고 시어머니는 매년 해외여행을 가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동생과 동서은 시부모님을 졸라서 툭하면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해대요. 명색이 음악하는 사람들이라 겉으로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요. 이제야 남편이 버는 거에 비해 모아놓은 돈이 왜 그렇게 없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결혼할 때 신혼집도 거의 다 제 돈으로 산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회계사가 아무리 잘 벌어도 지금까지 6식구를 책임졌으니 그럴만했어요. 저도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 남편에게 억울하지도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해탈한 사람처럼 웃더라고요. 그래, 내가 당신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한 거야. 나한테 많이 실망했지? 남편은 오히려 제게 미안해했어요. 전 남편이 시댁 생활비를 대주고 있다는 게 아깝다기보단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평생 가장으로 살다시피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한 남편이 불쌍했어요. 사실 제가 남편에게 반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거든요. 남편의 낡은 구두였습니다. 정육점에 와서 항상 좋은 고기를 잔뜩 사서 가는데 구두는 항상 같은 구두였거든요. 오래돼서 색도 바라고 뒤꿈치가 다 낡아 있었죠. 그 모습에 전 가족을 위해 엄청 열심히 일하는 가장이구나 싶었어요. 그 모습이 멋있어 보였고요. 그래서 남편이 결혼 안 한 노총각이라고 했을 때 더 놀란 겁니다. 남편은 제가 뭘 사줄 때마다 그렇게 좋아해요. 누가 물건을 골라서 사준 적이 별로 없대요. 자기도 일만 하느라 뭘 사러 다닐 시간도 없었고요. 전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서 어딜 가나 남편 물건을 꼭 사다 줍니다. 작은 거라도요. 사소한 걸 사다 줘도 어린아이처럼 좋아해요. 남편의 주변 사람들은 말해도 믿지 못할 겁니다. 남편처럼 돈도 잘 벌고 잘 사는 사람이 자기가 번 돈을 쓸 줄도 모르는 모습을 보면 말이죠. 그러다 결국은 제가 나서야 할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라고 해서 남편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놨더라고요. 전 힘들게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냐고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그 많은 걸 동서가 다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둘째가 화려하게 생기고 평생 바이올린만 쳐서 살림은 아예 못할 줄 아는데 소음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장남이 옛날부터 둘째가 만든 음식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먹었다니까. 맞아요. 아주버님이 제가 만든 갈비찜 좋아하셔서 잔뜩 했어요. 따로 반찬통에 담아놨으니까 가실 때 꼭 챙겨가세요. 시어머니와 동서의 알랑방귀에 남편은 아주 좋아 죽더라고요. 하지만 전 어딘지 불안했어요. 시부모님이야 항상 남편이라면 떠받드셨지만 동서가 저 정도로 적극적인 건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제 눈은 못 속입니다. 동서는 역시나 꿍꿍이가 있었죠. 남편에게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상의도 없이 혼자 바이올린 레슨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연습실을 알아보고 다녔더라고요. 마침 좋은 자리가 있다면서 계약하고 싶다는 겁니다. 전 애써 모르는 척 동서에게 알아서 계약하면 되지 왜 우리한테 말하냐고 말을 잘라버렸죠. 양심이 있으면 뒷얘기 하지 않겠지 싶어서요.
하지만 그냥 넘어갈 동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수호 유치원 들어간 거 아시죠? 이제 배울 것도 많고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저희 수입으론 턱도 없어요. 제가 뭐라도 해서 우리 세 식구 살아야죠. 동서는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언제까지 시댁에 얹혀 살 수는 없으니 본인들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너무 당당하게 남편에게 연습실을 계약해달라네요.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비용만 내주면 그 후로는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요. 동서 말이 너무 당당해서 누가 보면 남편에게 돈이라도 맡겨놓은 줄 알겠더라고요. 전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따졌습니다. 동서 학원 보증금을 왜 우리 남편이 내주냐고요. 제 말 한마디에 시댁 식구들이 아주 똘똘 뭉쳐서 저를 몰아붙이더라고요. 준석이는 세아가 네 남편이기 전에 내 아들이야. 제가 대학 다니고 시험 공부하는 동안 나랑 너희 시아버지가 그 뒷바라지를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되지. 이제 막 시집온 새애기 네가 뭘 한다고 끼어들어? 어? 네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집안엔 엄연한 질서가 있었어. 며느리라는 게 괜한 분란 일으키지 말고 얌전히 있어. 시부모님의 호통에 전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럴 땐 저를 이방인 취급하더라고요. 억울해서 한마디 하려는데 남편이 제 손을 지그시 잡았습니다. 그러곤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수 씨 말 알아들었어요. 재수 씨 말대로 그 연습실 계약해요. 내가 보증금이랑 공사를 해줄게요. 단 빌려주는 거예요. 재수 씨가 새 식구는 알아서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부모님께 손 벌리지 말고 알아서 살아요. 부모님께 생활비도 드리고 내 돈도 당연히 갚아야 하고요. 형, 아직 연습실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무슨 생활비를 드려. 우리가 우선 상황 보고 그때 가서. 상황은 지금까지도 많이 봐줬어.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형수 아이 가졌다. 나도 이제 내 처자식 챙기느라 바쁘니까 너희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도 카드 한도 조정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니 지금처럼은 못 도와드려요. 남편의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알을 깨고 나왔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가진 게 남편에게도 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남편과 제가 둘 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자연 임신이 됐어요. 저와 남편은 안정기에 들어서면 시부모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할 수 없이 일찍 말하게 됐죠. 그래도 시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다행히 저의 임신 소식에 조금 전 동서의 일은 자연스레 잊힌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도 신이 나서는 남편에게 편한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식구가 하나 더 늘었으니 가족들이 하나로 뭉쳐 허리띠를 졸라야 한다고요. 둘째 너 우리 장남이 큰맘 먹고 도와주는 거니까 이번 일은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잘 해내. 그래서 나도 우리 둘째 아들한테 생활비 좀 받아보자. 그날 이후 남편은 정말 동서가 눈도장을 찍어두었다는 연습실 보증금을 빌려줬어요. 인테리어까지 싹 다 고쳐주고요. 전 이게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빌려준 돈은 무조건 갚으라고 단호하게 말하긴 했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솔직히 돈이야 갚든지 말든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시부모님께 생활비라도 드렸으면 좋겠더라고요. 동서와 시동생이 그렇게라도 노력하면 남편이 한시름 놓을 것 같아서요. 저에게 미안해서 남편이 가족들 앞에서는 말을 단호하게 했지만 마음은 편할 리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가장으로 산 사람이잖아요. 그게 가족들의 강요로만 이뤄진 일은 아닐 테니 마음이 불편하겠죠. 저도 그 마음을 잘 알아요. 남편도 시작은 항상 고생만 하는 가족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한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족들은 받는 거에 익숙해졌겠죠. 친정도 시댁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정육점 일을 하는 겁니다. 동생이 좀 더 잘 나간다고 해서 거기에만 기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참 제 맘 같지 않아요. 저희 시댁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3돌 정도 지났을 때 일이에요. 명절날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내년에 동선의 아들이 초등학교를 간단 말이 나왔어요.
전 깜짝 놀랐죠. 제가 결혼할 당시에 저희 아들만 했던 조카가 벌써 학교에 간다고 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전 큰엄마가 가방이랑 입학식 때 입을 옷을 사주겠다고 조카와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동생이 또 분위기를 깨는 소리를 하더군요. 애가 벌써 학교 가는데 아직도 방이 없어. 엄마 아빠랑 한 방 쓰고 있으니 내 새끼가 불쌍하기도 하지. 시동생은 시아버지 남편과 함께 막걸리 한 병을 나눠 마시더니만 벌써 취한 건지 이상한 소리를 중얼거리더라고요. 곧바로 동서도 한마디 더 붙이고요. 당신은 속상하게 왜 또 그 소리를 하고 그래?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 시커먼 속을 모를 리 없는 전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전 그런 동서와 시동생이 너무 얄미워서 말을 돌려버렸죠. 요즘 바이올린 연습실은 잘 돼? 계약하고 인테리어 할 때까지만 해도 연습실만 차리면 아파트로도 하나 살 것처럼 굴더니만 영 소식이 없네? 연습실만 잘 되면 빌려준 돈도 갚고 시부모님께 생활비도 드린다더니만 아직도 저희 돈도 생활비도 도통 소식이 없더라고요. 빌린 돈도 못 갚고 시부모님께 생활비도 못 주면서 어디서 아들방 타령인지 기가 막혔습니다. 제 말이 거슬렸는지 동서 표정이 확 바뀌더니 정색을 하더라고요. 이 동네 구린 거 형님도 잘 아시잖아요. 집값도 싸고 사람들 수준이 낮으니까 바이올린 배우겠다는 사람이 도통 없어요. 매달 월세 내느라 아주 죽겠다니까요. 동선 매일 같은 소리였습니다. 월세 내느라 힘들어 죽겠다는 소리를 몇 년째 듣는지 모르겠어요. 시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뛰어야 하나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심각한 얼굴을 하고서요. 제가 보기엔 다 연기인 것 같았는데 역시나 착한 남편 눈엔 다르게 보였나 봐요. 동서와 시동생의 하소연을 잠자코 듣고 있던 남편은 시동생이 안쓰러운지 나름 고민을 해서 해결책을 찾아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시댁에 원래 남편이 쓰던 방이 있어요. 큰 방은 아니지만 침대와 책상, 옷장이 들어갈 정도 크기예요. 가끔 저희 부부가 시댁에 가면 쓰는 방인데 남편은 그 방을 조카방으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침대랑 책상도 입학 선물로 새로 사다 주겠다고요. 전 답답한 남편의 행동에 절로 한숨이 나왔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실 결혼해서 나온 지도 오래됐는데 빈방을 그대로 둔 게 저도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동서와 시동생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가 방을 내주겠다는데도 시큰둥하더니만 갑자기 방에서 웬 봉투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들어보랍니다. 전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저러나 싶어 의심의 눈초리로 시동생을 바라봤죠. 그런데 시동생이 꺼낸 봉투 안에는 웬 아파트 입주 홍보 전단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형, 우리 이 집에서 벌써 10년 가까이 산 거 알지? 이사 올 때도 20년이 넘은 집이라고 했는데 낡아도 너무 낡았어. 내가 이 집 시세에 물어봤더니 요즘 오래된 주택 개조해서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가 살 때보다 좀 올랐더라고. 이 김에 이 집 팔고 여기 새로 짓는 아파트로 들어가는 게 어때? 아주머님, 저희가 먼저 가서 싹 둘러보고 왔는데요. 집이 진짜 잘 빠졌더라고요. 40평대에다가 방이 5개나 있어서 우리한테 딱이에요. 그리고 근처에 병원도 있고 공원도 있어서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그렇지 왜 갑자기 조카방 얘기를 꺼내나 했습니다. 바이올린 연습장만 구해주면 집을 사서 나간다는 둥 하더니만 결국은 또 남편 도움을 받겠다는 심산이었어요. 전 듣다가 아무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나서서 한 소리를 했습니다. 여기 나도 아는 동네인데 공사한 업체가 부실 공사로 기사 터져서 급하게 싸게 내놓는 거야. 여기도 기사 터진 집이랑 같은 시기에 지어진 거라 안심할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사는 건 좀 아니지. 대학도 안 나온 형수님이 뭘 안다고 하세요? 이 집은 달라요. 설마 제가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형한테 얘기하겠어요? 시동생은 눈을 부라리며 제게 나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 기가 막혀서 말문이 턱하고 막히더군요.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그렇지 식구들 다 있는 앞에서 절 무시하다니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무섭게 눈을 뜨며 시동생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윤석이 너
감히 형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네가 잊어보니까 내가 만만하구나. 그러니까 내 앞에서 그딴 소리를 함부로 짓거리지. 아, 형, 그게 아니고, 난 이제 부모님 연세도 있으시니까 걱정이 돼서 알아본 거지. 이왕 같은 돈이면, 우리 다 같이 좋은 집에 가서 사는 게 낫잖아. 웃기고 있네. 이 집이 왜 우리 집이야? 내 집이지. 낡고 오래돼서 위험하다고? 누가 너더러 이 집에서 10년이나 살래? 지금이라도 이 집 싫으면 너랑 재수씨 집 구해서 나가면 될 일이지. 어디서 멋대로 집을 팔기는 뭘 팔아?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이런 취급이나 받으려고 네 뒤치다거리 실컷 한 줄 알아? 너 당장 형수한테 사과 안 해? 언제나 허허실실 사람 좋게 웃기만 하던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니 집안은 삽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어이구, 둘째, 너 형한테 한 소리 들을 줄 알았다. 어디 형수한테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 아버지, 갑자기 왜 그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도 이 집 오래돼서 싫다고 이사 가고 싶다면서. 시동생의 울부짖음에도 시부모님은 더는 할 말이 없다는 듯 혀를 차며 방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남편은 시동생에게 저더러 사과하라고 한 번 더 시켰습니다. 시동생은 결국 저에게 자기가 실수했다고 인정하더라고요. 현재 시부모님과 시동생 부부가 살고 있긴 하지만 이 오래된 주택은 엄연히 남편 명의의 집이에요. 부모님이 전사만 전전하시는 게 안타까워 남편이 돈 벌자마자 힘들게 산 집입니다. 그런 집을 자기들 이익에 이용하려는 동서와 시동생이 얄미운 정도가 아니라 이젠 소름이 끼쳤죠. 그날은 다행히 시부모님이 말려주셔서 그 정도로 일단락됐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집주인인 남편이 팔 생각이 없으니 동서나 시동생도 다시는 말을 꺼내지 않겠지 싶었어요. 얼마 뒤 조카와 한 약속이 있으니 책가방이라도 하나 사주려고 데리고 백화점에 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시동생이랑 동서 얼굴이 뾰루퉁 하더라고요. 전 기껏 자기 새끼 선물 사주겠다고 멀리까지 데리고 나왔는데 왜 또 저러나 싶었죠. 전 애써 모르는 척하고 조카에게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매장을 데리고 다니는데도 평소 같으면 자기가 더 나서서 고를 동서가 시큰둥하더라고요. 전 애써 참고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왜 가방 안 고르냐? 가방 필요 없냐고요. 그러자 동서가 팔짱을 끼더니 한다는 말이 역시 동서다웠어요. 가방 그거 얼마나 한다고 온 식구들을 다 나오라고 해요? 그냥 대충 돈이나 좀 보내면 되지. 와, 사람 본성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자기들한테 필요하면 아주 알랑방귀를 끼더니만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 싹 변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도 말이죠. 형이 형수 앞에서 예의 바르게 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더는 안 되겠네요. 사실 저희 책가방 필요 없어요. 장모님이 가방 사라고 이미 용돈 주셨거든요. 시동생은 잔뜩 꼬인 말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럼 진작 말을 하지.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 옷이라도 한 벌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동생은 여전히 꼬여 있었죠. 참, 우리 이사 나가기로 했어. 우리가 아무래도 안쓰러웠는지 처가댁에서 좀 도와주시겠다네. 형 좋겠다. 지금까지 내 뒤치다거리 하느라 귀찮았을 텐데 내가 알아서 꺼져주니까 속이 다 시원하겠네. 남편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한 소리 하려고 하더군요. 제가 옆에서 말렸어요. 안 그래도 저번 일로 형제끼리 서로 감정이 상해있는데 시동생과 동서가 시댁을 나가는 마당에 서로 얼굴 붉혀봐야 좋을 거 없을 것 같아서요. 전 애써 웃는 얼굴로 잘 됐다고 축하해줬습니다. 나중에 이사할 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서와 시동생이 시댁을 나가고 나니 나름대로 평화로운 나날이었죠. 이사를 나갔어도 한 동네라 자주 보긴 했지만 그래도 각자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전처럼 서로 부딪힐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 언제나처럼 부모님 정육점 앞을 청소하고 있었죠. 부모님은 힘들게 뭘 그런 걸 직접 하느냐고 하셨지만 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손님들 보기에도 가게 앞이 깨끗해야 또 오고 싶을 테니까요. 마침 화장실 청소도 하려고 고무장갑을 끼고 걸레를 들고 나서는데 익숙한 얼굴이 걸어오더라고요.
동서와 조카였습니다. 조카가 정육점에 있는 건물에 수학학원을 다니는 줄 알고 있었는데 만난 건 처음이었죠. 조카는 학원에 가기 싫다고 짜증을 내고 있었고 동서는 조카한테 큰 소리를 치며 오고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본 거기야 하지만 동선 여전히 반갑지 않았고요. 지금까지의 전적으로 볼 때 또 무슨 소리를 할까 걱정부터 앞섰거든요. 그래도 조카가 옆에 있으니 전 제가 먼저 다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학원 오는 길이냐고요. 그러자 동서가 제 모습을 위아래로 기분 나쁘게 훑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말 같지도 않았습니다. 너 자꾸 그렇게 학원 안 간다고 버틸 거야? 너 내가 말했지? 공부도 다 한때라고. 잠깐 힘들다고 포기하면 인생 망치는 거야. 저기 네 큰엄마 좀 봐. 대학도 못 나와서 20대 때 내내 공장 다니더니만 이젠 하다 건물 청소까지 하잖니? 너 공부 안 하면 큰엄마처럼 돼? 너 저러고 살고 싶어? 전 제 귀로 똑똑히 듣고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그렇지 애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더라고요. 전 들고 있던 대걸레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동서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지금 말 다 한 거냐고 인상을 썼습니다. 그러자 그제야 좀 겁이 나는지 동서는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형님,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이 김에 형님이 우리 애한테 말 좀 해줘요. 공부 안 해서 몸으로 고생하면 평생 고달프다고요. 동서라는 여는 도무지 답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나마 나이도 어리고 나름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참아준 건데 이제 저도 참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지도 나이도 처먹을 만큼 처먹었고 조카도 벌써 중학생인데 아직도 저러고 사나 싶더라고요. 전 제 성격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전 동서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동서의 뺨으로 올려붙였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하지 않았던 진실을 동서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 엄치라고는 없는 년아. 네가 지금까지 내 남편 도움받으면서 산 세월이 얼만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내 앞에서 함부로 떠들어? 내가 공부를 안 해서 평생 고달프게 살아? 웃기고 있네. 모르면 입 다물어. 네가 지금 서 있는 이 8층 건물이 바로 내 건물이라고. 형님, 지금 제 뺨 때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구라를 쳐도 무슨 그런 구라를? 동서는 뺨을 부여잡으며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놀란 부모님이 가게 밖으로 나오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우리 사위 얼굴 보고 참고 있었는데 해도 너무하는 집구석이구나. 바이올린 학원인가 뭔가 한다고 뜯어간 돈이 얼만데 그런 염치 없는 소리를 해요. 그리고 이 건물 우리 딸 거 맞아요. 왜요? 어머니까지 나와서 얘기를 하니 동서는 혼란스러운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우리 조카 큰엄마가 소리 질러서 미안. 근데 공부 안 해도 돼. 나 봐봐. 어릴 때 공부 못했어도 열심히 살아서 떡하니 내 건물 샀잖아. 우와, 큰엄마 너무 멋있어요. 엄마 그것 봐. 엄마처럼 평생 바이올린만 치면 뭐해? 매일 비싼 물건만 사대니까. 엄만 큰엄마처럼 건물도 못 샀잖아. 에이, 나 이제 엄마 말 안 들어. 난 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나 오늘 학원 쨘다. 전 조카에게 5만 원을 주면서 나가서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지 연신 손톱을 뜯고 있더라고요. 궁금한 게 아주 많은 얼굴이네. 내가 말 안 했나? 내 동생이 엄청 유명한 보안 프로그램 회사 대표야. 내가 그 회사 창립할 때부터 투자를 좀 해서 거기 지분자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이 건물도 산 거고. 네, 맞습니다. 저도 동생 덕을 봤다면 보고 산 사람이에요. 동생한테 투자한 덕분에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된 상태였죠. 제 말에 동서는 입을 다물질 못하더군요. 금세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 정말 형님 속은 모르겠다니까요. 이렇게 좋은 건물을 가지고 계셨으면 왜 지금까지 말 안 하셨어요? 우리가 빈대라도 붙을까봐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이 사실 속인 걸 시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형님한테 실망하시겠어요. 안 되겠다. 지금 바로 말씀드려야지.
동서는 무슨 대단한 약점이라도 잡은 것처럼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더라고요. 전 기가 차서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잊어보니 동선 바이올린 치는 것 말곤 세상 돌아가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동서, 대학도 나왔단 사람이 무슨 머리가 그렇게 나빠? 어머님, 아버님은 이 건물 내 거인 거 이미 진작부터 알고 계셔. 우리 신랑 회사 그만두고 곧 이 건물로 들어와서 개업할 거라 바로 얼마 전에 말씀드렸거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 동서도 온 김에 구경하고 가. 지금 2층에 공사 중이거든. 이게 뭐야?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형님, 그럼 나도 여기 건물에 자리 하나만 줘요. 제가 레슨 열심히 해서 자리 잡으면 그땐 월세 낼게요. 이렇게 좋은 형님 건물이 있는데 제가 왜 남의 건물에 세를 내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웃기고 있네. 내가 동서 이럴 줄 알고 말 안 한 거야. 난 내 남편이랑 달라. 계산을 확실히 하는 사람이고 내 건물 들어오고 싶으면 정당하게 보증금 내고 들어와. 거지같이 빌붙으려고 하지 말고.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 듣자하니 동서 지금 있는 연습실 월세도 못 내서 보증금 다 까였다며? 그래서 우리 돈이나 갚겠어? 전 제 할 말만 하고 가게로 들어가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서는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어요. 이래저래 다급하겠죠. 지금까지 제 남편을 은행처럼 드나들며 돈만 빼갔지 갚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전 이젠 상황이 달라졌으니 무조건 다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젠 시부모님도 더는 동서 편이 아니니까요. 동서는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전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장사해야 되니까요.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여우 같은 동서는 제 건물의 존재를 알자마자 망한 레슨 학원을 정리했어요. 그 후에 제 건물에 다시 시작해 보겠다고 몇 번 말했지만 전 싹 무시해버렸고요. 보증금 안 가져오면 절대 안 받아준다고 했죠. 동서는 더는 제 앞에서 찍소리 못해요. 제가 눈만 마주치면 돈 언제 갚을 거냐고 물어보거든요.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동서와 시동생을 위해서 남편처럼 무르게 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군말 없이 챙겨주고 도와주면 뭐래요? 고마운 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기까지 하는데요. 전 이번 기회에 아주 동서를 참교육해서 사람 좀 만들어 볼랍니다. 현명한 유부 선배님들 동서를 참교육할 만한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긴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